예전에 조금 그 사회 전반적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굉장한 화두였고 그걸 향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도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도 내가 죽을 때는 내 자식한테 집에서. 그 정도 물려줘야지. 줘야지. 예, 예. 돈 주고 가고 이제 싶어서. 이러다 보니까 또 이것도 결정을 또 못 네. 하시는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또 한 층을 더 올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언제까지 나는 이제 잡에서 완전히 떠나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하고 그 연령대가 예. 한 65세, 네. 67세 정도가 된대요. 근데 실제는 언제까지 일을 하느냐? 한 72세까지 일을 아이고. 하게 해요. 제가 뒤에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건강 수명이 72세예요. 네. 그러니까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유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시니어 모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송한 질문입니다만은 지금 시니어 모델 하시면서 은퇴 전에 내 생활 소득에 비해서 그 모델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지금 저희들 수입이 무슨 고정돼 있는 거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렇게 출연료가 높지는 않은데 굳이 비교를 하자 그러면은 제가 한창 재직 때에 한 10분의 1 조금 넘는 정도 수준? 그 정도밖에 되질 않죠. 아, 아마 용돈. 대부분이 저러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뭐 내가 500만 원 벌었네, 600만 원을 벌었네 하더라도 실제로 퇴직하게 하면 내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은퇴 후에 사실은 수입도 수입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동안 재직 중에 경제적인 어떤 주체적인 삶을 살다가 예. 네. 갑자기 경제적인 격차로 그렇죠. 바뀌어버리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수입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경제적인 주체적인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그게 참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맞아요.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시장에 나왔을 때 은퇴한 사람들 대부분 나왔을 때에 사실은 재직 중에 있는 그 수입을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는 극히 없죠. 매우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의 중요성이 많이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3층에서 4층, 5층, 5층까지 노후 설계의 어떤 소득을 만들어가는 트렌드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걱정이 좀 몰려오는 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러게 말이죠. 제가 이제 이런 강의하면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 군내 식당에서 제가 퇴직하신 선배님의 소식을 잠깐 아, 네. 듣게 됐거든요. 근데 이 선배님이 정말 우리 회사에서 후배들의 존경을 받고 임원까지도 하시고 승승장구하셨던 분인데 잠깐 소식을 들었는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우와. 그거 따셔가지고 지방의 작은 상가 건물을 운영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던 거예요. 관리 업무를 맡으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일을 하게 예, 되게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얼마인가요? 여쭤봤더니 수입은 월 25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집은 서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지방에서 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월세 당신 뭐 월세 내셔야 나셔야 되고. 되죠. 그다음 관리비 나가야 되니까 예. 사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계속 무언가를 자기가 경제적인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만족하고 소식을 전해주셨던 사례가 있는 거죠. 그래도 그분은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증을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노후가 예비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 우물에서 목을 축이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내 샘물에서 더 이상 샘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그 길을 뚫는 방법 중에 우리 선배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 우물에 그 모여 있는 샘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연금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산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더 이상 고갈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몇 해 전에 저도 오랫동안 상담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지인의 소개로 사실은 어떤 어르신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97년, 98년도에 IMF 때에 우리 유 선생님도 공무원 하셨습니다만, IMF 때에 명예퇴직을 하셨던 그런 분들 많았었죠. 많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 연금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연금을 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연금을 받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는 금리가 높다 보니까 뭐 반반씩 받았던 예.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시금으로 받기도 하고 연금으로 받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아마 반반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시금 2, 3억을 받으셔가지고 금리가 높으니까 예. 은행에 정해놓고 뭐 월 200, 300을 받는 그 재미가 되게
쏠쏠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맞아요. 그때만 하더라고요. 엄청나네. 그때 예, 그랬었어요. 든든하죠. 그러니까 늘 통장을 보면서 흐뭇해하시고 맞아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집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 자금들을 이제 뭐 주택자금, 구입자금으로 빌려달라. 그 다음에 뭐 잠깐 미천 자금을 하다 보니까 남은 돈이 3천여만 원을 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오시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면 좋겠냐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고생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퇴직금을 발견하는 순간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되게 있습니다. 갑자기 막 섬뜩한 느낌이 아니 갑자기 제가 돈 되게 죄송스럽네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실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그런- 아유 선생님 물 한 잔 예, 좀 예. 목 좀 네, 축이시고 하세요. 고맙습니다. 좀 우물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네 제목이 다 타네요. 네네.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 네. 우리 희서한테는 제가 5살 때부터 얘기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네 거 아니야. 네 건 네가 벌어야 돼.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갔거든요. 정신교육을 해오셨군요. 정신교육을.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는 자기 생기는 용돈 갖고 자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거 미리부터 안 하면 절대 포기 안 네. 됩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저희 부모님들이 그 돈에 눈 달렸다는 말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똑 목돈이 생기면 예. 쓸 일이 생기는. 희한해. 그래서 퇴직금도 사실은 목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꼭 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건 오늘의 강의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퇴직금도 목돈으로 받지 말고 연금으로 나누어서 받아라. 그래서 우리 유 선생님께서 부러워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으면 길을 뚫어라, 그 다음에 관리를 잘해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자녀 부양의 문제가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앞으로 우리의 노후 준비의 설계는 뭐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좀 자신을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다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고 네. 다 주고 나서 저에게 남아오는 것은 쓸쓸한 거 외로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게 아버님. 생기게 된 거거든요. 제게 송구하지만 제가 아버지 얘기만 참 짧게 아, 네, 아유, 좀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이제 부산인데 저희 아버지는 평생 동안 이제 노동자로 이렇게 사셨습니다. 부산에 가시면 영도에 조선소가 네. 있습니다. 영도 조선소에서 용접 기능공으로 평생 동안 일을 하셨고 나이가 들었어도 그 기능공 자격증이 있으시다 보니까 60이 되고 70이 되셨어도 아버님이 그 일을 가지고 저희 삼남매를 교육시키시고 뒷바라지를 계속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아버님이 평생 동안 입으셨던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거친 작업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장성하여서 어느 정도 형편이 풀려서 아버님의 좋은 옷을 갖다 드리면 아버지는 늘 부담스러워하셨어요. 아버지는. 그 옷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 돈을 아껴서 나중에 써야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써야지. 그런 마음으로 늘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버님이 갑자기 뇌경색이 오시고 그다음에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으로 계속해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2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뭐 장례를 잠깐 치르시다 아버님의 유품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버님의 유품 속에서 그동안의 가족들에게 미안함,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당신이 이렇게 아프고 나서의 가족들이 뒷바라지하는 미안함, 그동안의 해완의 아쉬움, 후회하는 마음들을 그 노트에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근데 그 노트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오늘 그 노트를 갖고 나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비망록처럼 기록하시던 부분입니다. 뭐 지출 내역도 있고 오늘 어느 병원에 다녀오셨다라는 얘기도 있고 예. 그리고 아마 일기 쓰듯이 평소에 감정을 좀 담아 두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이제 김태우 선생님께는 아주 소중한 아버님의 유품이기도 한데 저희가 좀 한두 부분 좀 읽어드려도 예.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제가 눈에 보이는 부분을 좀
잠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송구합니다. 고인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 무정한 세월은 하염없이 흘러만 가는구려. 못난 나 같은 사람을 만나 돈 한 번 넉넉히 써보지 못하고 가보고 싶은 곳도 한 번 못 가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구려. 너무나도 안타깝고 분하다. 억울하지도 않은가. 돈이라도 한번 써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일세. 아마 가족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본인의 삶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그 허전함을 네. 글로 옮기신 아, 모양입니다. 이런 구절도 있네요. 이럴 네. 줄 알았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안 아끼고 살았을 텐데 무엇을 위해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너희 어머니 잘 봉양해라. 네. 좋은 약, 맛있는 음식, 보약 한 점 먹어보지 못하고 살아온 어머니다. 잘 모셔라. 본인을 그런 구절이 위해서는 있네요. 그 맞습니다. 보약 하나도 안 아니, 드셨던 거죠. 실제로 이 일기장이요. 네. 이제 2년 전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용하시던 책인데 대기업에서 나눠주는 다이어리인데 1997년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20년이 넘은 다이어리를 보관하고 계시다가 이제 일기장 한 권도 마음대로 소비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특히 어머니한테는 굉장히 미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네 부모님들이 참 이런 생각을 많이 예. 하시고 평생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과거에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버는 게 되게 중요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막 쓰다가 보면 또 불안하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우물에 내 우물이 어떤 우물이 있는지 그걸 제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 상황을 잘 진단을 해서 그다음 잘 판단을 하다 보면 또 내 자산을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 잘 판단하면 불안할 일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